자, 이제 필지 획지죠. 자, 이 후보지 이행지하고요, 필지 획지하고 나지 건부지, 요 세 가지는 좀 더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 분류 중에서도 시험에 더 자주 언급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방금 했는 후보지 이행지, 그다음에 괄호 3번의 필지 획지, 그다음에 나지 건부지, 요거는 중요도가 좀 더 높은 것들입니다. 좀 더 주의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필지 획지를 보시면 필지라는 거는 법적인 개념이에요. 왜 우리 부동산 등기부를 뗄 때 토지 등기부 뗄 때 필지별로 떼야 되거든요. 또는 토지 대장을 뗄 때도 필지별로 떼야 돼요. 그거는 이제 지적법이라든가 부동산 등기법상 그런 토지 대장이나 또는 등기부를 만들 때 필지별로 등기부를 만듭니다. 근데 획지라는 거는 경제적 개념이에요. 이거는 법적으로는 획지라는 말이 없어요. 법적으로는 획지라는 말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부동산 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 학에서. 경제적인 측면이다라는 얘기는 주로 가치나 가격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주로 어떤 측면에서 보는 거라 그랬죠? 이거는 어떤 측면? 예? 조금 전에 했는데 법경기 했죠. 법경기. 이거는 법적인 측면, 경제적 측면은 요 무형 측면이라 했고요. 요거는 유형 측면이라 했죠. 그러면서 요거는 어떤 측면 본다 그랬어요? 요거는 이제 노란 글씨로 제가 권리 측면이라고 써드렸었는데, 요거는 가치나 가격 측면에서 본다 그랬죠. 그렇죠? 예. 뭐 그렇게 크게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실망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괜찮아요. 지금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근데 몇 번 더 하면은 생각돼요. 왜냐하면은 앞으로도 계속 이럽니다. 계속 법 하면은 권리 이게 계속 나와요. 뒤에 가면은 부동산 관리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관리. 거기에 법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 이렇게 나와요. 또 거기도 법경기 나옵니다. 이거는 어떤 측면을 관리하는 거예요? 권리 측면이고, 이거는 가치나 가격, 수익이나 비용 이런 측면이에요. 또 나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얘는 권리 분석을 한다거나 권리 관계를 조정한다거나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요. 여기서는 손익분기점을 파악한다거나 수지 관리, 회계 관리 이런 측면에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늘 법경기하면 법은 권리 측면을 살펴보고 이 경제는 가치나 가격 측면을 살펴보는 거예요. 아셨죠? 늘 이게 이제 바탕으로 돼 있어야 돼요. 다음에 그럼 이제 권리 측면을 본다는 얘기는 이제 권리의 중심은 이제 소유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표시하는 개념이 필지예요. 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표시합니다. 요거는 가치나 가격 측면에서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가격 수준의 일단의 토지를 획지라 그래요. 같은 가격 수준을 등가격 수준이라 그래요. 등가격 수준의 일단의 토지 이렇게. 이게 같은 가격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자, 이거 어디서 본 적 있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한 필지에 토지가 있는데 이렇게 도시계획선이 지나면서 여기가 주거지역이고 여기가 상업지역이 될 수 있다 그랬죠. 이 땅값이 어떻다 그랬어요? 다르죠?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지난주에 봤나요? 언제 봤나요? 죄송합니다. 실례를 저질러서.
지난주에 구분 평가할 때 했어요. 구분 평가. 1구부 할 때 있다고. 1구부. 자,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거 이제 나중에 이거 배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감정평가에. 그리고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도 그렇게 실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들어봐야 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 할 때 했던 겁니다. 하나의 물건은 한 번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게 개별평가 원칙이었어요. 개별평가가 원칙이고, 이게 원칙이고, 얘네들은 예외입니다. 예외. 근데 얘는 하나의 물건이기 때문에 한 번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가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가격은 가치가 달리해요. 가치를. 얘는 예대로 평가하고 얘는 예대로 평가해. 각각 평가하는 거예요. 이걸 무슨 평가? 구분평가라고 합니다. 구분. 됐어요? 하나의 물건인데 두 번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평가가 구분. 이럴 때 두 개의 획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개의 획지. 획지로는 두 개의 획지예요. 등기부는 몇 개밖에 없지만, 등기부는 한 개밖에 없지만 두 개의 획지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1번지, 2번지가 두 개의 필지가 결합되어서 하나의 건물에 올라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밑에 땅이 필지는 몇 개 필지예요? 필지는 두 개 필지예요. 밑에 1번지, 2번지. 건물은 하나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필지는 두 개 필지인데 하나로 이용되고 있죠. 이럴 때는 1획지가 되는 거예요. 두 개 필지가 1획지가 되는 거예요. 됐죠? 이럴 때는 무슨 평가해요? 이럴 때는 일괄평가, 일괄평가. 구분평가고. 됐죠? 이거 일괄평가, 구분평가. 이제 감정평가 개념이 이렇게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되셨죠? 자, 이게 이제 필지획제예요. 필지획제는 뭐 요 정도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반가로 3번을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에 나지건부지. 자, 요걸 보시면은 나지건부지. 나지는 지상에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건물이 없어요. 건부지는 지상에 건물이 있어요. 자, 요렇게 지상에 건물이 없는 땅을 나지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이걸 나누어서 이 나지를 나누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갱지와 저지로 나누어요.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이런 용어를 쓰지 않죠. 갱지와 저지로 나누는데 이게 사법상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 사법상 제한이 어떤 제한을 말할까요? 이 사법상 제한은 이 사자가 사사로울 사자예요. 이 공법은 이거죠. 공법. 그러니까 사법상 제한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제한이 발생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주로 계약을 통해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상권을 설정해요. 또는 저당권을 설정해요. 자, 저당권 설정할 때 이제 설정하고 대출 받잖아요. 설정하고 대출 받을 때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지가 하는 거, 지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저당권을 설정하면은 나중에 매각을 할 때 매각 대금에서 대출 받은 거를 갚고 나머지만 가져올 수 있죠. 그게 이제 나한테는 제한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지상권을 설정해 주면은 토지 소유자가 그러면 그 땅을 내가 사용 못 하죠. 그게 뭐가 걸려 있는 거예요? 제한이 걸려 있죠. 그게 사법상의 제한이에요. 누가 그렇게 설정한 거예요? 쥐가 한 거죠. 그런 설정이 전혀 없이 깨끗한 상태면은 갱지. 그런 설정이 되어 있는 거는 저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공법상 제한은 뭘 말하는 거냐면 국가가 제한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건물 몇 층짜리 지을 수 없다. 여기는 건폐율이 몇 프로다. 저기는 건폐율이 몇 프로다. 용적률은 몇 프로다.
자, 이런 제한이 없는 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제한이 없는 땅. 무조건 공법상 제한은 다 있는 거예요. 공법상 제한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그 지문은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공법성 제한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일본에서는 이렇게 갱지와 저지로 나누어서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상태의 땅을 갱지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낮이라고 할 때 어떻게 표현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낮이라고 할 때는 지상에 건물이 없고 그리고 사법상 제한도 없다. 이렇게 해서 갱지와 같은 의미로 쓰고 있어요. 됐죠? 자, 근데 자, 이 건부지의 경우에는 지상에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만약에 이 낮이라고 보고 우리나라의 낮이라고 보고요. 얘가 1억이에요. 얘가 지상에 건물이 철거해야 돼요. 철거해야 되면 이 건부지 가격이에요. 건부지 가격. 건부지 가격이 1억보다 더 나가겠습니까? 덜 나가겠습니까? 더 낮겠죠. 지상에 건물을 철거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를 뭐라 그래요? 건부감가라 그래요. 건부감가. 건물이 있어서 건부지가 감가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얼마만큼 감가할까요? 이럴 때는 철거비만큼. 철거비만큼은 감가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건부감가가 발생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부증가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외적이에요. 어떤 경우가 이렇습니까?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된 지역이에요. 그런 데는 또는 뭐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런 데 있죠. 여러분들 뭐 경치 좋은 데 한번 가보시지 않으셨나요? 경치 좋은 데 가면은 별장들이 있죠. 그 별장들이 원래부터 별장이 거기 있었던 데가 아니고요. 원래 아무것도 없었던 데도 아니에요. 원래는 거기에 허름한 주택들 있죠. 막 초가집 같이 이런 허름한 뭐 초가상간 뭐 이런 집이 있는 그런 데를 사서 새로 지은 걸 별장처럼.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이나 또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런 걸 지정할 당시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이런 땅이라면 앞으로도 계속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허름한 거라도 있기만 하잖아요. 그럼 이거 헐고 어떻게 해요? 새로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는 낮이 상태 가격보다는 이런 경우 훨씬 낫죠. 철거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거 없어 못 삽니다. 엄청 좋은 거죠. 이런 것도 많지도 않아. 이제 다 사가지고 사람들 다 벌써 다 지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저거 청풍호라고 가보셨나요? 청풍호? 예. 청풍호에 가면은 거기 저기 뭐 무슨 레일, 모노레일 타고 올라가는 산이 있어요. 그게 뭐 비 무슨 산인가? 비슷하게 찍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 비 무슨 산인데 비 무슨 산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도 찍은 거예요. 아닐 수도 있는데 거기에 그 산에 가다 보면 이렇게 이 호수변으로 정말 경치가 좋거든요. 이런데 정말 이 별장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데는 다 어김없이 다 별장이 다 있어 이미. 더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위치가 별로 없어요. 근데 남아있는 집이 있더라고. 옛날 집, 허름한 옛날 집이 남아있는 게 있는데 거기는 경치가 별로 약간 안 좋아요. 속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그나마도 그런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사자 그러면은 그 사람이 헐값에 내놓을까요? 그런 것도 헐값에 안 내놓을 겁니다.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은. 건물 헐고 새로 별장같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얘기예요. 건부감가, 건부증가. 자, 이 우리 교재. 근데 원래는 출제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볼 수 있어요. 682쪽을 보세요.
682쪽. 682쪽. 너무 뒤라서 한참 걸리죠. 1번 보세요. 1번. 건부지와 낮의 특성에 관한 설명을 틀리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거기에서 낮이란 지상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다. 맞죠? 낮에는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다. 맞죠? 건부지 가격은 건부 감가에 의해 낮의 가격보다 높게 평가된다. 틀렸죠? 건부지 가격은 낮게 평가되죠. 건부 감가에 의해. 맞나요?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높게가 아니라 낮게라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보다라는 말이 나올 때는요, 보다라는 말을 안 읽는 것이 더 쉬울 때가 많아요. 낮이 가격보다를 안 읽고 읽어보세요. 읽지 말고 읽어보세요. 건부지 가격은 건부 감가에 의해 높게 평가된다. 말이 안 되죠. 건부 감가라면은 감가는 가치가 하락하잖아요. 그럼 더 낮게 평가돼야 될 거 아니에요. 됐나요? 예. 예? 나지를 제가 작년에 접속해봤거든요. 네. 나지는 항상 아가씨로 있어요. 그래서요. 나지가 높지 않다. 아니요. 그럼 틀려요. 항상 그러면 안 돼. 항상. 일반적으로 아가씨가 더 높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일반적으로 그럼 아줌마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면 안 돼. 항상 아시겠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쓴 이유가 있죠. 일반적 예외. 일반적은 예외가 있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좀 철학적인 표현인데 보편타당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철학적으로는 보편적이다라는 말을 쓸 때, 이게 예외가 없다는 뜻이에요. 철학적으로는 보편적이다, 이게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이다라는 말은 예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이란 말은 아니죠. 항상은 예외가 없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왜 어릴 때 저는 그렇게 야단을 많이 맞았단 말이에요. 너는 어째 그래 항상 말을 안 듣냐. 막 해초리 들고 잡히는 대로 맞죠. 이 빗자루는 빗자루에 맞고 이렇게 막 엉덩이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맞으면서도 이제 엄청나게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또 화도 나죠. 내가 언제 그렇게 항상 말 안 들었냐고. 지난번에 말 들었잖아. 하면서. 지난번에 말 맞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을 야단칠 때도 그렇게 야단치면 안 된다고. 너는 어째 그래 일반적으로 말을 안 듣냐. 그래서 이렇게 해야 일반적으로 말을 안 듣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야단을 쳐야 그래도 애들이 할 말이 없잖아. 그러면 그잖아요. 그냥 항상과 그런 말을 이제 구별해서 써야 되는 거야. 자, 이렇게. 그러면 작년에 이거 틀린 분들 많겠다. 저는 맞췄어요.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하여간, 요거, 요렇게, 일반적 예외죠.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됐고요. 나머지는 됐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뭐 그렇게 많이 중요도가 높은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맹지대지 있죠. 자, 맹지대지라고는 하고 있지만 그 괄호 속에 자루형 토지를 보세요. 왜냐하면 대자가 한자가 오드이자고요. 그 다음에 흑토자거든요. 한자가 다르죠. 우리는 한자 시험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를 자루형 토지 이렇게 표현하고요. 얘는 그냥 지금까지 얘기했던 대지 또는 대 이럴 때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냥 대지, 1번 지문의 대지, 2번 지문의 대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출제하면은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 만약에 한다면 이러면 이게 이 신청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이의신청 들어갑니다. 이러면 우리 시험은 한자 시험이 아니거든요. 한자를 모르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한자까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그게 한자 시험이지. 그게 결혼 시험이 아니지. 뭔지 아시겠죠? 이의신청 깜이에요. 깜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더라도 자료형 토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중요도도 낮아요. 그리고 이 자료형 토지의 의미는 이거야. 이렇게 도로에 접한 면이 좁은 입구로 돼 있어요. 그리고 맹지는 도로에 접한 게 하나도 없어요. 됐죠? 이건 뭐 이렇게 하고 다음 순에는 이런 거 설명 안 합니다. 다음 순에는 설명 안 하고 이게 좀 비교되는 그런 것들만 말씀드리고 지나갈 거예요. 다음에 법집인지. 법집인지는 법지는 이렇게 경사진 토지 있죠. 경사진 토지에 내 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면적으로 측정해서 토지 대장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표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수평 투영 면적이라 그러죠. 맞나요? 들어보셨어요, 이런 편? 수평 투영 면적이 100제곱미터다. 근데 요 위에 경사 부분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요 부분밖에 없어요. 그럼 80제곱미터다 이렇게 되겠죠. 요 부분은 20제곱미터는 내가 소유권은 갖고 있죠. 소유권은 갖고 있지만 활용을 못하죠. 그런 걸 이렇게 법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법으로만 갖고 있는 거예요. 법으로만 갖고 있고 실제 활용 실익이 없는 땅을 법지 그래요. 그리고 이런 면을 법면이라 그래요. 법면. 그리고 이거 이제 제곱미터 이렇게 써야죠. 평으로 쓰면 안 되죠. 평으로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124제곱미터다. 이런 평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 48평? 예? 끝자리를 지우고 곱하기 3을 하면 돼요. (36평) 우리가 정확하게 알 거 아니면 대충 알 거면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이거죠. 어떻게 37.5평이 나왔어요? 124 곱하기 30 0.3025 3.30 25만 씁니까? 대충 근사치로 하려면 그래도 대충 나왔잖아요. 한 번 더 해볼까 그러면? 213 하면은 213제곱미터예요. 그럼 이거 지우고 곱하기 3 63평 64.43 근처 나오잖아요. 근처면 됐지 뭘 얼마나 더 그잖아요. 맞잖아요. 대충 근처. 자 어쨌든 이렇게 이런 땅을 법지를 하고요. 빈지는 이렇게 이제 밀물 썰물이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썰물, 여기가 밀물이죠. 가득 찼을 때 여기가 이제 바다와 육지를 가르는 경계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요 안쪽, 저쪽으로는 바다고 이쪽으로는 육지예요. 근데 보통 측량을 할 때 여기서부터 측량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거리를 들어와서 측량하거든요. 측량은 여기서부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측량 자체가 안 돼 있어요. 측량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소유권 표시도 돼 있을 수가 없어요. 측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땅을 빈지라 그래요. 바닷가라 그러죠. 바닷가. 번역을 해서 이게 공유수변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걸 바닷가로 용어를
바꿨어요. 순우리말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차이가 있다면 얘는 소유권 표시는 돼 있지만 활용 실익은 없고요. 얘는 소유권 표시는 돼 있지 않지만 활용 실익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통은 이제 덕장으로 많이 이용하고요. 덕장. 그러니까 뭐 물고기 잡아오고 또 뭐 미역 같은 거 채취하면은 이렇게 말리고 하는 데로 사용하고요. 또는 여름에는 그 텐트값 받고요. 뭐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유휴지, 휴한지, 공한지 괄호 7번에 유휴지는 바람직하지 않게 놀리는 땅을 유휴지라 하고요. 휴한지는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력 회복을 위하여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땅. 보통은 이제 인삼 같은 경우 재배를 할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인삼을 재배하면은 그게 이제 지력을 다 빨아당기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는 인삼을 캔 다음 연도에는 어떤 농사를 지어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거름을 줘놓고 이렇게 1년 정도 쉬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다음 연도에 이제 좀 농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한지는 이게 이제 투기 목적으로 방치하는 토지 공한지 이렇게. 그다음에 공지는 아까 요거 건폐율 개념 말씀드렸었죠. 건폐율 규정 때문에요. 남겨놓은 땅 있죠. 남겨놓은 땅을 공지 이렇게 하고요. 요거는 공한지하고 헷갈리면 안 되겠죠. 위에 공한지는 투기 목적으로 방치하는 땅인데 공지는 그냥 비워둔 땅이거든요. 다음에 포락지 있죠. 포락지는 집안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서 전답 등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하고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겼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관계 있어요.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또는 하천으로 변한 토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줄 끝에는 하천으로 변한 토지라고 돼 있죠. 그리고 맨 밑에 줄에는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죠. 그런 키워드를 밑줄 그어 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천으로 변한 토지 밑줄 그어 놓거나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이렇게 밑줄 그어 놓으면 키워드를 알면은요. 그러면은 결국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뭐 산하지 소지 이거는 여러분이 읽어봐 주셔도 되겠고요. 다음에 건물의 분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다만 주택의 분류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 상식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그 실무를 하다 보면은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뭐 아마 주택법에서도 하지 않나요? 공법에 주택법에서 이거 비교하는 거 하지 않나요? 하죠? 그럼 제가 안 해도 되죠?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안 해도 되나요? 하나야. 했어요? 아, 근데 1차만 하시는 분이 계시지. 2차를 안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단독주택은 말 그대로 단독주택이 있고요. 다중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관이 있어요. 공관. 그 다음에 여기는 아파트가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연립, 다세대, 또 뭐가 있죠? 기숙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를 좀 비교를 해야 돼요. 그리고 다중주택에 조금 주의를 하면 되고요. 다른 것들은 어려운 게 없으니까. 이 다중주택은 학생이나 또는 뭐 직장인들이 다수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집인데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없는 형태예요.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뭐를 뜻할까요? 욕실, 주방. 그렇죠. 욕실, 주방이 있어요. 욕실, 주방이.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고시원 있죠. 예전에 고시원. 그런 것이 다중주택에 해당한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다중주택, 지금 법적인 분류입니다, 이거. 법적으로 고시원인지, 다중주택인지 아닌지는 그거는 따로 봐야 돼요. 그냥 무슨 고시원이다라고 해서 그게 바로 다중주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다른 분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것만 좀 주의하면 되고, 얘는 규모가 크지가 않아요. 330제곱미터 이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어려워요. 얘네들은 모두 다 660제곱미터 이하거든요. 근데 차이점이 있죠. 뭐가 차이점이에요? 얘는 4층까지 지을 수 있죠. 얘는 3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규모는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택으로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필러티 구조라고 그것도 건축법에서 배울 거예요. 필러티 구조는 1층이 주차장이에요. 그러면 2, 3, 4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곳이거든요. 4층,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곳이 4층까지 지을 수 있으면 그는 다세대고요. 사람들이 사는 데가 3층까지 지을 수 있으면 그거는 이제 다가구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곳이 4층이다. 그러면 뭐란 얘기야? 다세대란 얘기죠. 사람들이 사는 데가 3층이다 그러면 그러면 안 된다고요. 4층까지인 경우에 다세대인 거는 확실한데 3층으로 돼 있을 때는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확인을 더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3층짜리 뭐가 있을 수 있어요. 3층짜리 다세대가 있을 수 있으니까. 4층까지 지으란 얘기지 반드시 4층만 지으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층이면 그때는 등기부 떼봐야 돼요. 세대 구분이 돼 있어야 되거든 얘가. 이렇게 되려면은. 그러니까 등기부 뗐을 때 얘는 대법원 사이트에 갔을 때 얘는 집합 건물로 들어가서 떼지면, 집합 건물로 가서 떼지면 다세대고, 집합 건물로 들어가서 안 떼지면 다가구예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토지 플러스 건물로 들어가야 돼요. 표정이 왜 그러세요? 한 번도 안 가봤죠. 이 사이트에 뭐 떼보거나 한 적 없죠. 대법원 등기부 때는 대법원 사이트에 가면은 여기 등기부 배너가 있어요 따로. 거기에 보면은 클릭할 수 있는 데가 네 가지인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는 토지, 하나는 건물, 하나는 토지 플러스 건물, 하나는 집합 건물 이렇게 뗄 수 있다고요. 예, 이걸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예, 공동주택 같은 거, 또는 구분 소유된 이런 상가. 이거 아마 이제 구분 소유돼 있으면 1층, 2층 소유주가 다르면 구분 소유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어디로 가야 돼요? 집합 건물로 가야 돼요. 집합 건물. 구분 소유돼 있는 상가도. 됐나요? 예, 그러지 않으면 어디로 가고요? 토지 플러스 건물로 가야 되겠죠. 아니면은 건물만 떼려고 하거나 토지만 떼려고 하는 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됐나요? 예. 자,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이런 정도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예. 자, 이제 문제 한 개를 좀 볼까요? 자, 41쪽에 가면은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예, 1번에 보시면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에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뭐라 하고, 예, 아무것도 없는 거 나지라 한다 그랬죠. 예, 근데 요거 아까 682페이지에서 보신 1번 문제, 작년 25회 1번 문제에도 낮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나왔던 게 자꾸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물었던 것을 또 물을 수밖에 없어요. 뭐 내용은 한정돼 있는데 시험은 계속 반복되면은 이거 한번 물었다가 저거 한번 물었다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A가 낮이에요. 그러면은 정답은 뭐뭐뭐 중에 있어요. 1, 2, 3번 중에 있죠. 그 다음에 B는요. 주상공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 아까 주상공 다 나오면 뭐였죠? 택지였죠. 그러면은 2번, 3번으로 압축이 되죠. 다음에 C는요. 용도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 토지. 용도지역 내에서 지역 간 용도 변경. 앞은 후보지, 뒤는 이행지죠. 어렵나요 이게? 그냥 뜻만 묻는 거예요. 뜻만. 넘어가시면은 2번, 3번 아까 확인하셨듯이 전부 다 뜻만 묻고 있어요. 뜻만. 이거는 나오면 반드시 맞춰야 되는 파트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넘어가신 부동산 특성과 남은 속성.
예, 요거는 좀 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